기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인권 컨퍼런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기후위기와 재난 불평등에 관한 여러 분야의 인권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기초법, 법사회학, 법여성학, 법철학 강의를 진행해 주고 계신 부산대학교 오정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정진입니다. 이쪽에서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발표가, 내부의 발표가 있고, 중간에 약간 쉬면서 자네를 전공해서 이렇게 같이 잘 앉아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할 거고요. 그전에는 한 분씩 이 프로그램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당 15분씩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그냥 하시고자 하는 말씀 취지 쪽을 강조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와주신 분들이 같이 얘기 나중에 좀 나누는 시간을 또 갖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을 그래도 일단 미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셔서 그냥 몸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기후 정책연구소에서 오신 김현우 선생님, 네, 저기 계십니다. 이한숙 이주화 인권연구소 선생님, 그리고 장애인 차별찰폐연대에서 오신 전근배 선생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인권센터의 최고운 선생님. 그러면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바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표자들은 다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현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1번 타자니까는 시간을 제일 잘 맞추고 몸을 보여드리겠죠? 네.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고 싶지만 이 주제에 맞는 핵심만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아쉬운데 로마클럽이라는 유명한 싱크탱크에서 성장형이라는 보고서를 낸 게 딱 50년 전입니다. 1972년인데 그때 사람들은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거의 믿지 않았죠. 과학기술의 발달이 세계의 빈곤도 없애고 폐기물도 처리하게 하고 다 인류의 어떤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50년 뒤를 거의 정확히 예측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간 사회가 그 사회 경제적인 경향과 지구 시스템의 경향이 모두 이제 위기 또는 불균형에 빠져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야기를 하는데 30년 뒤의 일이죠. 50년 또 30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50년 전에 이 성장형기 보고서가 전했던 어떤 메시지 교훈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기후 위기 또는 화석 연료의 위기 모두가 사실은 이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만 더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고 지금 기후 위기가 노동에 어떤 미치는 영향은 이게 그 산업, 에너지와 자원의 생산과 소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은 사실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 10개 기업에서 나옵니다.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개인용 텀블러를 지참하시고 에코백을 들고 오셨는데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어떤 구조적인 접근, 정말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는 이윤이 좀 적어지더라도 그런 부담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 있는 변화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선언을 했지만 핵심이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어려운 과제들은 다음 정부로 미뤄지고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의식이 거의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기후 위기까지 이어진 지금부터 자본주의 위기는 처음 시작부터 노동자와 자연을 같이 착취하면서 성장하고 세계로 뻗어나갔던 거죠.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조지 오웰이라는 그 동물농장 이런 작품을 쓴 영국 사회주의 소설가이죠. 작가인데 이분이 직접 그 산업혁명 후반기에 탄광마을에서 이 위장 취업은 아니고 취업을 해가지고선 노동자들의 어떤 착취의 현장을 전달하는 인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가축이든 땅속까지 우리는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뒤로 안 돌아가나? 예. 이렇게 소경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을 하고 청소를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고통 또는 위험을 감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노동시장이 다양한 어떤 이유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와 또 축소되는 산업들이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많아지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 발전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산업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이 키워드의 어떤 저작권은 이 토니 마조치라는 미국 노동운동가에게 있습니다. 이분이 화학 원자력 산업 노동조합 지부장을 하면서 지구의 날을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하셨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도 하셨는데 공황이나 세계대전 이런 때에 이렇게 실업 또는 그 위기에 처한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도 만들었고 이런 어떤 기금이나 제도도 제안을 하셨죠.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니고 이 7, 80년대에는 노동운동가하고 환경운동가랑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활발히 교류가 있었고 공동의 토론의 결과로 나온 것이고 이 정의로운 전환의 아이디어가 이제 국제노총 이런 세계 노동운동의 정식이 됐고 2015년 파리 협정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 공식 문구를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속에서 어떻게 환경 이슈와 노동자 권리를 같이 다룰 것인가라는 어떤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좀 깊은 구조적인 전환도 있고 현상 유지에 머무는 것도 있겠지만 현상 유지 머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노동조합이나 지역사회 역량이 약하거나 또는 지역주도 취약할 경우에는 현상 유지도 사실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IMF 사태 때도 많은 경험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유일한 정답 또는 올바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주어진 조건에서 더 안정되고 더 바람직한 노동과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어떤 맥락 속에서 평가를 하고 기획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그 Just Transition Listening 프로젝트라고 미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했던 프로젝트예요. 했더니 이 산업의 전환과 노동의 전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만들어지거나 지역이 황폐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예컨대 탄광 지역이랄지 우리나라도 신발 산업, 석유 산업 이런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대구도 부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기후변화 산업들은 다시 다가온다는 것인데 이 공통적으로 유색 인종, 원주민,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피해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더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정보와 자원의 어떤 불균형,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증언들입니다.
한 가지 우리나라에 참고할 사례가 있다면은 태백 삼척 고한 사국 이런 그 강원도 남부 쪽에 이미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죠. 이것은 기후변화 때문은 아니고 더 이상 연탄을 안 떼니까 일시 때 개발됐던 탄광 지역이 이제 몰락을 했죠. 불가피하긴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그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했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지역의 대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운동이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 폐특법 제정 운동이었어요. 이것 자체는 성공을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대안이 내국인 카지노하고 사계절 리조트였죠. 이게 사실 제대로 지역 고용이 회복되지도 못했고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 선택에 대해서 폐특법 제정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도 많은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우들이 기후변화와 함께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태백과 정선의 아쉬움을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 고용 영향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충남 석탄화력이라든지 뭐 거제도나 이 광양 마찬가지입니다. 교선소, 화학산단 이런 데는 이제 위기가 곧 닥치고 있거나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런 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노동자들은 아직 기후위기를 자기 일로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막연하게 그냥 뭐 미래세대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노동조합도 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이슈 또 좀 10년, 20년, 30년대 일에 대해서 좀 둔감한 편이죠. IMF 때의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변화의 조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어떻게 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날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장만 갖고도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작년에 만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20가지 목소리 그러니까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될 경우에 거기에 관여하는 지역 주체들이 20명 이상의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석탄화력 발전소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상 정비 노동자, 석탄 화형 노동자 또는 그걸 지원하는 시민사회, 청소년, 어부, 마을 지도자, 지역 언론 기자 등등이 다 정의로운 전환에 관계되는 주체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들을 다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핵심은 지금도 정말 자기한테 이러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지역 경제가 이제 위축될 그런 전망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받지 못하고 가장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취약한 노동자들이 계속 취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정부 정책이나 심지어 노동조합의 조직에서도 충분히 보살펴지지 않는다.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은 여기까지니까는 이 얘기는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자인권연구소 이한수입니다. 앞에 분이 너무 모범적으로 시간을 잘 지키셔가지고 하지만 또 부담스러운데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잘 잘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발표는 기후정의와 이주노동자 인권인데요. 그 이주노동자와 재난불평등을 생각하면 2020년 여름 폭우가 먼저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소가 지붕에서 살아남아서 크레인으로 끌어내리는 거. 그리고 이제 부산의 전 지역의 도로가 물에 다 잠기고 그때 부산역도 잠겼었잖아요. 근데 방송사 아무데도 속보 하나 안 내보내가지고 KBS 수십 년은 왜 봤냐 서울공화국이지 막 이러면서 공개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경기도에 이 안성 지역 등에 이천 안성 지역 등에는 이제 둑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피해가 되게 컸었는데요. 그 지역에 이재민 대피소에 수용된 인원의 80% 이상이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해 겨울, 2020년 겨울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고용허가제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가
기숙사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포천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었고 그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기숙사는 난방이 고장나서 난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파가 몰려올 때 더 흔한 일은 화재입니다. 기숙사에는 난방 설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우면 전기장판이나 이제 온열기 같은 걸로 이제 추위에 맞서는데 배선도 엉망이니까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주 노동자 숙소는 저렇게 컨테이너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가 그러하고 다른 업종이라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숙소들은 논밭에 있기도 하고요. 배수로 위에 있기도 하고 저 산 아래에 있기도 하고 산사태 나면 금방 덮이겠죠. 그리고 어업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는 흔들리는 가지선 위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늘 육지로 들어오는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육지에 따로 숙소가 없이 배 안에서 묵고 자기도 합니다. 저 위에 선박은 우리가 잘 아는 멸치를 잡는 멸치 권역만 되어 있는 것. 이러니 이제 그 뭐 폭염이고 폭우고 태풍이고 이런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건 보통 주거 취약계층이나 취약 노동자와 사실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그런데 같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2020년 폭우에 몸만 빠져나온 그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가 전체 피해 안에 집계가 됐을까요? 합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런 기숙사를 제공한 농장주와 이주 노동자는 똑같은 보상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외국 국적 이주민이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요. 공적 마스크조차 동등하게 배분을 못 받았죠. 재난지원금 대부분 이제 배제되었죠. 그런 걸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오히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평등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하는 차별은 사실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엔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오늘날의 인종주의는 피부색이 아니라 국적이나 시민권에 따른 차별로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기후변화는 그런 차별 구조를 아까 재생산시키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차별 구조가 최소 비용, 대량 생산, 환경 착지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환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신 분, 둘 중에 하나라도 보신 분, 이런 별로 많이 없으시네요. 이 예상하고 다른데. 저는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러다 망하지, 별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타입에 속해가지고 이번에는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그 상업적 대량업, 그리고 이제 축산업, 환경을 파괴한 축산업, 이걸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이걸 보면서 뭔가 찜찜하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간 영양, 제가 지금 자료집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아마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날짜 제호를 제가 깜빡하고 잘못 썼습니다. 가려진 도축노동의 속살이라는 기획기사였고, 거기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한 게 있었습니다. 동물이 살아가는 농장, 동물을 나르는 운송, 동물의 숨이 끊기는 도축에 모두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지만 누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이, 그러니까 노동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좀 이제 안타까운 지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깻잎과, 열심히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깻잎과 김과 참치를 가지고 그 뒤에 가려진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밀양의 깻잎이 유명한 줄 아시죠? 밀양 깻잎은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3,000여 재배 농가에게 연간 소득 700억 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밤에 불을 켜가지고 깻잎을 속이는 거죠. 계절을 속여가지고 꽃을 못 피게 해서, 게다가 이제 영양액을 계속 주입해가지고 사시사철 수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돌려서 생각해보면 사시사철 수확이 가능하려면 깻잎은 기계가 못 따니까 사시사철 누군가 깻잎을 계속 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700억 연간 소득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누군가 따는 그 노동은 굉장히 값싼 노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은 그 누군가를 전부 이주 노동자들로 채워가지고 전국의 시군 중에서 고용허가제 여성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이 밀양 깻잎밭 여성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열악한 조건의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었는데 주구장창 깻잎밭 따는 이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해서 겨우 사업장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을 옮겨갔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는 역시 다른 이주 노동자가 와서 메웠고 자리를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과의 북방 한계선 어종골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대신해서 깻잎밭이 더 넓어지기도 하면서 계속 깻잎밭은 더 넓어졌고요. 그래서 2022년에 농업 이주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저 책의 이름이 깻잎 투쟁기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김. 김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0년 국감에 출석한 동티모로 노동자입니다. 군산에 있는 섬에서 김양식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밥을 안 준다. 배가 고팠다. 뭐 밥값을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이런 노동도 일단 시간 싸움이니까 시간을 아끼려고 그런 거겠죠. 이자인권연구소는 작년에 선원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와 함께 이 김을 생산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일 놀란 부분은 요거 염산을 구워요 40개 50개씩 하루에 이거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김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염산을 들이붓는다는 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뻔한 사실인데 그런데 아마 그걸 아는 분들도 그 염산을 들이붓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염산에 바닷물 섞어서 밟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 영상이고요. 이러고 있다는 거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밥 대신 욕을 더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치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김은 작년에 참치를 제끼고 그 수산물 수출 품목 1위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산업 강국이죠. 전체 생산량 세계 12에서 13위, 양식 한 7위, 그 다음에 탁월하게 소비량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의 2배 이상입니다. 우리 평균 소비량이. 수출도 많이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참치가 효자 종목인데, 그 참치는 대부분 공해상에서 잡고요. 공해상에서 어업을 하는 국가 5개가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참치가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한국의 원양어업은 불법어업으로도 유명하고 노동 착취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2020년에 이제 환경단체와 선원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쪽에서 같이 원양 노동자들을 조사했을 때 나온 건데 보시면은 4명 중 1명 이상이 하루 20시간 노동을 할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참치 연승은 그 중에서 신에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선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나왔냐면은 그러면 그 먼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관계자가 한 마디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부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선에다가 낚시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쫙 풀었다가 땡기는 건데 그 길이가 부산에서 대구 거리보다 멀다는 겁니다. 한 번 풀어서 덮는데 15시간 이상. 그러면 덮고 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빼야 되잖아요. 냉동창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잠잘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끝나면 또 던지고 또. 그러니까 참치를 살리려면은 어부를 제한해야 되는데 노동자를 살리려고 해도 어부를 제한해야 됩니다. 어디서 들어가도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연평균 증가를 보면은 농업과 업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어선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원양은 정말로 거의 성장과 회계사 빼고는 다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사람들이 미소 농장이라고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제도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죠. 꽉 붙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2021년 12월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법 판결을 한 겁니다. 이 판결문은 그 제목을 안 보고 보면은 중소기업 중앙회 의견서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한 문구를 따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1957년 강제노동 철폐협약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이 협약을 규준하지 않았고 설령 고난심판 대상 조항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이 협약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왜? 외국인이니까. 기가 막히죠. 보면 자, 어선원 이주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이탈 보증금. 예.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인도네시아는 한 1,500만 원 정도, 베트남은 1,500만원에서 2,500만 원까지 송출 비용을 받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탈 보증금입니다. 이탈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요거는 실제 계약서입니다. 베트남의 송출업체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가 맺은 계약서, 도망가거나 배에서 내리거나 파업하거나 2년이 안 됐는데 자유로 귀국한다. 그러면 3억 동 금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뭐가 많아요, 내용이네. 그리고 이제 신분증과 통장 압수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인과 남획으로 바다를 파괴하는 대규모 상업적어, 저비용 대량 생산을 위해 끔찍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는 공장식 축산, 그리고 농업도 사실 마찬가지죠. 집약적 방식의 농업, 노동 착취를 동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노동 착취가 없었다면은 이런 산업들은 사라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주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할 때 이주 노동자를 고려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정의로운 전환이 제일 먼저 얘기되고 있는 곳인데, 충남은 인구당 이주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층에 지하층에 전부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본국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발이 자본의 초국적 자원 약탈이 이주 노동자 본국 경제의 자생력을 무너뜨리면서 이주를 야기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후위기는 이런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는 이주한 곳에서 차별에 직면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는 국제적인 기후 불평등, 국제적인 기후 불이의 국내판 버전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주 노동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은 과연 정의로운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카메라 때문에 이쪽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네요. 네. 깻잎과 김과 참치, 네, 가끔 나쁜 짓 하는 회사가 불리하잖아요. 근데 그 세 개 중에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법대 사람인데, 오늘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합니다. 법적인 판단이 완전히 엉망이 꽤 많다라는 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전금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사람센터라는 곳과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재난들이 닥치게 됐을 때 이런 기사들은 빠짐없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만 모아봐도 이 정도이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은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기사로 했을 때 워낙 이제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느껴질 뿐이지 항상 있어 왔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재난 시에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례를 조금 몇 가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2020년도부터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장애운동을 10년 좀 넘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장애인 활동가를 포함해서 활동가들이 우울함에 빠졌었습니다. 그런 것이 준 이 교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재난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우리 사회는 이렇게 물어왔어요. 왜 장애인이 재난에 취약하냐, 더 그거 하냐, 더 어렵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왔는데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장애인이 재난에 무력해져 왔는가, 어떻게 장애인이 재난에 취약해져 왔는가, 그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그 특징 때문에 이 특별한 상황과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장애인 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증의 장애인이면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지역사회와는 격리된 시설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시설에서 요양원이든 이런 그 집단 수용시설에서 코로나만 보더라도 50% 이상의 감염 환자와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어떻게 지지받고 있는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게 재난 상황이 되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옆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 일반의 구조와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재난에 대한 대처를 진행할 때 있어서 장애인을 배려하거나 또는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에게 어떤 특정한 요구들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오히려 그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되어 오는 규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상황 때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났었죠. 우리는 코로나 때 두 세계가 같이 생존했었습니다. 한국은 한 세계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세계였었고요, 한 세계는 5인 이상 밀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 수용시설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조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역사회를 보호한 것이지 거기에 있는 위험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었었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있고 그러면서 너무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습니다. 거주시설 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거나 한 적도 없었고, 나오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분이 시설에서 생활 몇십 년 하다가 나온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진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냥 무섭고 불안하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에 대한 문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 접근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인지에 대한 거든 아니면 대처에 대한 거든 아니면 실질적인 방법,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거든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진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현장에 있었던 장애인들을 인터뷰하고 했었던 분들도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내용은 그 지진이 일어난 상황이 되고 집이 무너지고 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관계가 다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도 복지관에 그나마 연락을 취했는데 복지관도 정신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119 연락하라고 했는데 119도 전화를 안 받죠.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왔는데 나갈 방법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나가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피소, 포항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대피소나 이런 환경들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애초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어떤 시설을 지정해서 대피소로 하든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하든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시설물이 장애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도 후순위가 되거나 배제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산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는 요 얘기 보고 속초에 사시는 농인분이 속초에 통해서 정보를 듣기보다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더 많이 와가지고 그거 통해서 불난 줄 알았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수어 통역부터 포함해서 기본적인 정보 제공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었거든요. 폭염에 대한 겁니다. 폭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대구에서는 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폭염이라는 상황이 단순히 날씨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때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가, 사회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소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돼서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너무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좀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냥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알 수 없고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나 지자체 브리핑 때에 이거는 초반기부터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수어나 자막이나 화면 해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관련된 창구들을 연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 농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장애학생,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구에서 경험해 보니까 이주민이든 언어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대구에 있는 대다수의 성서공단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와 있는데 실제로 안내되는 언어는 영어이거나 이러한 것들밖에 없는 거죠. 접근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영어도 나중에서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체계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제공한다든지 안내되는 것들이 없었던 거죠. 마스크 나눠줬잖아요, 3월부터. 근데 그 마스크를 약국까지 배급받잖아요. 근데 약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이거나 그랬을 때에는 이걸 구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하거나 치료하는 거에 이미 장애인은 의료적으로 취약하다라고 지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을 하거든요. 그 의료적인 기준으로. 근데 모순적이게도 병원은 가장 장애인에게 친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장애인이 갔을 때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비며 의사나 간호사들의 인식이며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런 감염병 상황이 되니까 그 안에 입원을 한다 해도 대책이 없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대책이 없고 보건소에 이때까지의 장벽들, 코로나 검사를 하는 선별진료소나 PCR 검사하는 보건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농인분들이 갔을 때 접근이 안 됩니다. 다 또 심지어 마스크도 끼고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경험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없이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자가격리되는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되는 인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몇 호에 누가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막 구호물품 같은 걸 보내다 보니까 혼자 이제 뇌변변 장애를 심한 뇌변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팔로 기어가지고 겨우 생활을 지금 아무도 없어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생쌀이나 생배추 같은 거 보내준다거나 이런 아주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사실은 시설마다 자체적으로 방역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시설에서. 우선은 모이지 말라고 하고 집합하면은 집합된 곳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에서는 조치를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그 집단을 다 격리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걸 새로 만들었어요.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고 해가지고 지역사회 감염이 많아지면은 특정한 시설을 예방적으로 한다고 그냥 가뒀습니다.
이렇게 하는 조치들이 너무 모범적이다라고 질청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선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설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집단 수용 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외출 예방 면회가 계속 금지되는 기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다르긴 했었지만. 그리고 참사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나라는 크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거든요. 가족이 보호해서 먹고 죽거나 아니면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 안전망이 정리가 안 되면 살 수 있는 수용시설로 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지역에서 그나마 맡길 수 있는 이용시설로 갑니다. 근데 코로나 때에 이 이용시설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계약도 안 하지, 갈 수 있는 복지관은 없지, 가는 작업장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구의 활동가들이 우울감에 빠졌던 이유는 이때까지 제도들을 만든다고 보통 이제 운동을 해오고 없었던 제도들을 만들고 했었는데 결국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작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막 전달 체계들을 만들었어요. 없었던 공적인 기구들을 만들고. 근데 실제로 팬데믹 때는 작동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경험하고 있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WHO의 사무총장이 팬데믹 선언을 할 때 본인 SNS에 이런 얘기를 적었다고 하죠. 인류가 미지의 영향을 들어섰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질병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인간과 개인을 공격할 거다. 사회를 공격할 거다. 그걸 드러낼 거다. 그리고 그거는 실제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 활동가들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지 묻고 있다. 나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랙이다. 우생학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생학은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쓸모 있는 존재와 쓸모 없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조치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때 초창기 당시에 방대하게 진행되었었던 조사가 코로나19 장애권리 모니터링이라는 이 국제조사였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봤을 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국가의 발전 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장애인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여전할 때 처음에는 누구를 먼저 살릴 건가, 인공호흡기를 누구에게 먼저 달 건가에 대해서 이게 모자라니까 우리는 그나마 그 경험이 적은데 지침을 정해줍니다. 나중에는 바뀌기도 하는데요. 문제 제기를 받아서 실제로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의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노인 이런 사람들은 치료할 때 시간도 더 많이 걸리니까 젊고 건강한 성인 먼저 해라 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코로나법을 만들어서 사실은 재정 긴축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구에서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정부며 대구며 할 것 없이 사실은 지금 이제 재정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재정 긴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인가? 사실은 그 전에 불평등한 현실 때문에 재난에 더 취약했었던 이들이 재난이 지나고 나면 더 열악한 상황이 됐을 건데 그러면 재난이 평등하지 않았다면 회복을 위해서는 정말 불평등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K방역은 국민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누가 국민인지를 정확하게 선별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 안에서 이 정상방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상방역은 제 생각에는 요 사람들의 몸이 기준이었었던 방역인 것 같아요. 독립적인 신체 기능이 가능한 도시 중산층 성인 정주민이 K방역의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이해 가능하고 그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PCR 검사 받으러 어떻게 갔어야 되죠? 걸어가거나 자가용 타고 갔어야 됩니다. 자가용 일단 있어야 되고요.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에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자가격리 하게 되면 혼자 독립적으로 먹고 자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입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기준으로 모두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든 이주민이든 어린아이든 대책 없는 사람들 집단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장애인의 문제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 현상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의 고려 그리고 접근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모든 장소가 재난의 연장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자격을 물었다. 어떤 재난 하나하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인간 자격을 물었다는 의미는 재난 하나하나에 있었던 그 단순한 어떤 대응 과정에서 막 취약한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이 사회에서의 누구를 재난 시에 구할 건가에 대한 기준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취약한 사람은 없다. 재난에 취약해지도록 무력화되어 온 사람이 있다. 역사가 있는 문제다. 그리고 재난은 대응 과정뿐만이 아니라 예방, 대비, 복구, 회복 과정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되게 막 자가격리 다 벗고 입원 다 벗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도의 규모의 재난을 우리 사회는 처음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불나거나 한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이런 규범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장애인, 취약한 사람들 가둬두거나 대책은 정리하지 않거나 이래도 괜찮다. 이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지금 일단 어쩔 수 없다. 일단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후세대와 우리 사회가 지금 세대는 물론이고 후세대에게 그게 재난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규범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저는 이게 기후위기에 대처를 할 때에도 그 결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논의와 실천의 과정들이 후세대에게, 지금 세대에게 그 규범을 알려줄 거다. 계속. 어쩔 수 없으면 빼어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창기에 대구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이 막 자가격리자가 막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럴 때 그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취약계층으로 계속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취약계층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자꾸 표준이 있는 거고 고거에서 고려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요 사람들을 조금씩 더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만 접근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예 좀 더 보편적인 방역 체계가 되려면은 아예 기준 자체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이 있고 그 계단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리프트 만들어주는 접근을 자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동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엘리베이터를 그냥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몸이 기본적인 재난 대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우리가 관련된 정책들이나 대응의 과정들을 수립해야 더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을 수 있다. 노화의 문제든 장애의 문제든 어떤 이 특성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더 보편적인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들을 고민하면서 그 장애권리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장애 권리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장애 정의 운동이라고 조금 전환을 이제 하려고 그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민의 출발은 그겁니다. 굉장히 재난이든 아니든 굉장히 어차피 재난이었었기 때문에 오래된 재난이에요. 오래된 재난인데 이 오래된 재난에 장애 권리 운동은 계속 거기에 살 수 있는 시민으로 포함시켜달라고 했었던 요구인 거예요. 교육받게 해달라, 뭐 일하게 해달라, 뭐 해달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교육을 받고 이 일터에 가고 하는 그 교육과 그 일은 이때까지 장애인을 계속 배제해왔었던 교육 내용 시스템인 거고 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다시 옮겨야 된다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새롭게 우리 사회가 어떤 규범으로 기준을 잡을 건지에 대한 새로운 계약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장애 운동이 단순히 이 사회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 계약을 새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정의로운 전환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논의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우리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기후위기는 되게, 저는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운동들은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도 요구하죠. 그리고 그 기반은 대다수 동등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을 할 때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권장되기도 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빨대를 쓰지 않는, 근데 빨대를 쓰지 않으려면은 빨대를 안 써도 마실 수 있는 몸이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접근들에 대한 고려들이 우리가 함께 필요하다. 또 아주 작게 얘기해서는 뭐 케이블카든 뭐든 얘기할 거 더 많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같이 교차하면서 연대하면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반민원센터 최동이라고 합니다. 예, 이 장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이제 섬나라에서 장관이 해수면 상승을 직접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된 이 나라의 해안가에서 직접 이렇게 연설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 표는 이제 옥스팜에서 나온 이제 표인데, 여기 이제 진한 초록색 부분이 빈곤층, 전 세계 인구 50%를 차지하고 있는 빈곤층이고, 여기 회색이 이제 상위 10%, 짙은 검은색이 최상위 1%라고 합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얼마나 이제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가. 근데 전 세계 인구의 50%가 겨우 7%를 배출하고 있는데 1%의 인구가 지금 현재 15%를 배출하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탄소 불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위 10%의 부유층이 누적 배출량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1.5도 세계 탄소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1% 부유층이 말씀드린 것처럼 15% 이상 차지하고 있고 탄소 예산의 9%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하위 50% 빈곤층은 배출량은 7%이고 탄소 예산은 4%를 이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상위 1% 부유층의 1인당 탄소 발자국은 2030 목표치보다 현재 약 35배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 직선이 방금 말씀드린 1.5도 유지를 위한 이제 소비 배출량 목표인데요. 그 목표에 지금 빈곤층은 거의 부합하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상위 1%는 굉장히 높은, 여기까지 아까 35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엔 인권위에서 심지어 이제 기후 아파르트 헤이트다, 오른쪽이 약간 잘렸네요 라고까지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후 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건강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빈곤층들이 훨씬 더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후격차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책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주거 취약계층 또는 홈리스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홈리스 하면 대부분 길에서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다거나 고시원에서 생활한다거나 또는 찜질방이나 이런 지인의 집을 이제 옮겨다니면서 생활하는 그런 불안정한 주거를 전부 다 홈리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레을라니 파르하, 이분 저도 만나봤는데 대한호환 공동체라고 아세요? 거기에도 방문하셨거든요. 저도 같이 갔었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상당한 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하게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쪽방 주민들 역시 노숙인의 범주에서 모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동자동 주민들의 탄소 발자국이 1년에 3.84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서울 1인 가구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연구 보고서에 실제로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일주일에 버스 얼마나 타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은 얼마나 이용하세요? 하니까 이제 짜증을 내면서 가는 데가 없다, 방콕이다, 보름에 한 번씩 병원 갈 때 말고는 타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지난 1년 동안 고속버스를 이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기차를 이용한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2018년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그때부터 이제 폭염, 기후위기 또는 이런 주거 취약계층 등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폭염 일수가 37.5일이고 73년 이후에 가장 일수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35명이 온열 질환을 앓았고, 밑에 약간 잘린 것 같은데 자료집에 보시면 있죠. 네, 29명이 사망했다라는 보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돈이동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쪽방촌인데, 저희 이제 운영위원분이 지지난주에 가서 직접 촬영하신 사진이거든요. 그 폭염이 쪽방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니, 여름철 쪽방 실내 온도는 서울시 공고 온도보다 5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에 이 조사 참여자들의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줄었고, 85%가 수면 장애를 겪었고 70%가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지각했다. 이렇게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아시겠지만 개인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우면 이제 물이라도 좀 끼얹으면은 체온이 내려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이제 힘들고, 이제 4시쯤 되면 새들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은 더워서 이제 더 이상 잘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증언입니다. 다행히 이분은 개인 수도가 있어서 쪽방 중에서는 호텔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또 조리 공간이 구분이 되지가 않아서 그 한 평 정도 되는 방 안에 조리 도구가 다 있잖아요. 간이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습하고 너무 덥고 해먹으려고 하면은 말도 못한다, 이런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돈이동 쪽방촌 사진 찍은 우리 활동가가 여기 활동가를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더위에 어떻게 대처하냐, 요즘에 너무 더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아무 대책이 없고 문 열어놓는 거 외에는 없고, 아니면 낮에는 노상에 나와서 그늘에 앉아있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건물주가 건물 보수를 전혀 해주지 않죠. 그리고 에어컨도 달아주지 않고요. 너무 더워서 쓰러지는 주민들이 있는데 119를 불러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응급 상황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가버린대요. 만약에 병원을 가더라도 쪽방에서 왔다고 하면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없으니까요. 또 주민들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도 코로나에 늘 노출된 상황이었어요. 공용 공간이 많으니까. 또 최근에 협동의 집이라는 공동체 공간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제 헤비타트에서 단열을 보강해준 이후에 관리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린 리모델링이 확실히 필요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한계는 존재하죠. 왜냐하면 사유재산이니까 건물주가 그것도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토론에서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창문 있는 방은 몇만 원 더 비쌉니다. 월세가. 저도 살아봤는데. 그래서 전국의 고시원 거주 가구는 15만 가구고 이들은 모두 에너지 빈곤 가구인 셈이다 라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2018년 11월에 그 종로에 있는 국일 고시원이라는 데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7명이 사망하셨는데 희생자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거나 실업자였죠. 증언에 따르면은 이제 추위 때문에 전열기를 틀고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화재의 원인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에너지 빈곤, 기후 불평등은 여름에는 온열 질환으로 나타나고 겨울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령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태풍 속에 있지만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기후변화는 2030년까지 빈곤 인구를 약 1억 명 늘린다라고 합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집, 생계, 생태계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릭 크라이덴버그라는 분이 95년에 시카고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무수한 죽음을 접하면서 사회적 부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립된 지역에 고립된 노인들의 떼죽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전한 마을 환경이나 지역사회 기반 그리고 상호 지원과 연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주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를 말씀드리면 공공에서 이제 추진하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 있는데 지금 약간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요. LH도 조금 추진에 미온적이고 또 이제 정부도 맡기고 그래서요. 첫째는 근본적인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당장 되지 않을 때는 어떤 또 대안이 있는가를 살펴보니 앞서 이제 돈이동 그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의 집처럼 여기는 이제 공동체 주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뭐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해서 조금은 이제 나은 주거 상황 만들 수 있고 수익금 발생하면 자주적으로 또 운영도 하고 가능하다고 하고 아까 이제 조리도구가 그 자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온도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을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자동에서는요. 또 끼니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사실 커뮤니티 공간 되게 많잖아요. 부산에도 많잖아요. 근데 공간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공간보다는 방점은 커뮤니티에 찍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자립적으로 운영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도 중요하고 결론은 주민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스스로 어떤 자주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조직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작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할 때 저희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행진도 하고 선언문도 낭독을 했었는데 그때 그 선언문 내용이 저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이 해결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 맞췄나요? 이상입니다. 일단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뭐 코멘트 또는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몇 가지를 모아가지고 약간 종류별로 그렇게 해서 처리할 텐데 어떤 분한테 특별히 묻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고 이제 적당하게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진행하는 분들이 마이크를 조금 가져다 드릴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행사에 사회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MBO 관계자들 좀 말긴 합니다. 보니까 마침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제문을 저희 사전에 받았더니 정의, 저스티스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해주신 말씀은 조금 더 그게 아주 마음 깊이 와닿는 방식으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의 기준이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공통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발제하는 선생님들이 말씀 중에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는 것도 있고요. 관련돼서 뭐든지 말씀해 주시되 조금 더 뭐랄까요, 아주 그냥 세부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각자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포스트잇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을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면 써서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말씀하셔도 좋고요.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적어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전해주시면 제가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방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해 하시면 돼요. 여기 오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관심 때문에 왔는데 어떻다. 그래서 어떤 거 더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럼 또 말씀 안 하시면 우리끼리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발표들 다 재밌게 잘 들었고, 좀 시간이 넉넉했으면 세세하게 들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 선생님들 각각의 이야기에 대부분 다 공감하면서 또 몰랐던 사실들에 좀 아파하면서 들었는데, 조금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오늘 주제가 기후위기와 재난불통이라는 에서 조금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으면서 약간 불편했던 지점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근배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편을 이제 옮기는 방식을 고민하자고 했는데, 그 큰 모토에는 동의를 하는데 중간에 예시로 살짝 케이블카 건설 같은 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제가 조금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산이나 엄청난 케이블카 같은 걸 지금 지리산에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환경 관련 단체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장애인들까지 쉽게 몸이 불편한 사람까지 어떤 자연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보편을 지향해야 하겠지만, 그 기후 위기와 이 지구에 대한 우리 훼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장애인들, 비장애인들 최소한 어떤 부분들은 좀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돼서, 우리가 어디까지 중국의 장갑인가 이런 데도 사실 그거는 관경력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여간에 장애인들도 어떤 엄청 멋진 장관을 누릴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하면서 더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정리도 안 되고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소위 가치 충돌, 흔히 제기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거랑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질문 혹시 갖고 있는 분 있으면 같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전 선생님, 먼저 받도록. 네. 제가 장애인은 환경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 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단 짓기만 하면은 별다른 통제 없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죠. 제 고민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반대 운동이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에 대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환경 운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장애 운동이 성찰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도 전제를 하고요. 같이 말씀드리면은 많은 대책들 또는 반대에 대한 입장들이 나올 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것들을 반대하고 훼손하면 안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말씀하셨듯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면 큰 카테고리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긴 한데, 이 접근되는 방식이 그렇다면은 계속 장애운동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어떻게 하는 이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것이 잘못되면 케이블카 이해관계를 둘러싼 어떤 자본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그 실천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그 장애인이 큰 틀에서 결과적으로는 제약되는 것에서는 이 가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저는 저의 경험상 그거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환경운동 단체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 지점들을 더 소개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고민인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달아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의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좋은 방안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그 대중교통 수단이 지금 접근성이 어떠며 그것을 모두 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해야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들이 충돌될 때 결과적으로는 좀 더 포괄적이거나 보편적이도록, 이렇게 사실은 보편적이라는 건 별로 반박할 별로 건덕지가 별로 없으면 그냥 그게 이제 그 논의가 많은 것을 압도하게 되죠. 거기에 많이 압도가 되어 왔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역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코에이블리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장애 차별주의라는 이야기들이 이 논의 안에서 계속 그거를 경험했던 당사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과정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이거를 꺼내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꺼내서 이야기하고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입장이 정리가 되고 뭔가 다른 방안들도 아이디어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마땅한 아이디어는 없고요. 그런 고민, 문제 제기 차원이었습니다. 네, 감동 드립니다. 대안이 없어도 무조건 공격하거나 피하기보다는 또 조금 더 다치더라도 같이 얘기하자. 우리 모두가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리고 하긴 해야 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요? 네. 네, 저 이거 들으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 기후위기 대응 운동을 조금 하다가 지금 생각이 많아서 정리를 못해서 가만히 있고 있는데, 역시나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약간 반성도 많이 했고, 기존의 그 환경운동 층위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본가에서의 그 맞닿아 있는 면에 대해서 자꾸 저도 거기 있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계속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양한 어떤 동물권에서 사실은 동물뿐만이 아니고 가려졌던 그 동물 그 축산업의 당사자에 있는 어떤 그 노동자분들, 또 오늘 또 머릿속에서 상상이 가고, 이런 노동자분들도 상상이 가고, 코로나의 대응 정책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되었던 장애인분들도 이제 상상이 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듣다가 아까 전에 그 장애인 정의운동에서 저는 조금 그걸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팬데믹의 교훈에서 그 장애인 권리운동을 이제 장애인 정의운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편성을 늘리는 것을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뭔가 한판에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이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의제의 주장이 결국에는 또 이렇게 갈라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편성을 늘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하나의 공간에서 뭔가 대응을 마련하라는 식의 어떤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젠더와 관련한 어떤 운동들을 하다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기후위기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다시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장애인 정의운동의 어떤 좀 다른 동향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도 이제 사실 이거 듣는 내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 영화 중에서 모노노케 힘의 원룸공주? 그게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생태주의랑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부딪히는 지점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지금 답이 없는 상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개인이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태에서 기후정의 운동이 이런 식으로 보편성을 놀리는 식의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각 부분에서 예를 들면 빈곤 반대와 그리고 장애인 철폐와 그리고 이제 이주민 노동과 각 분야에서 이제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정의 운동이 계속해서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한테 다 관련되는 말씀이고 문제의식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각자가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발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코멘트 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 선생님 마무리 못하신 정의로운 전환의 지역 전략 부분 요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먼저 듣겠습니다. 네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주고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질문 주신 거 하고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를 전환 지역 전략은 지금 정의로운 전환이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그 다음에 기금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가 챙겨주는 게 좀 좋은 일이긴 한데 자칫 그게 딱 제한된 어떤 조건 속에서 지원을 공모하고 지원 따내고 해야 되는 것으로 좀 인식되거나 좀 되게 부작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5년짜리, 10년짜리,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도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의 시행령에는 3년짜리 딱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갖고 하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의 자체 어떤 청사진과 구성을 가지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도 다 한 가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관계 다를 수가 있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가 다를 수도 있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랑 갈등을 할 수도 있고 어디까지 어용조직이고 어디까지 시민조직인지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케이블카 문제도 마찬가지거죠. 그게 쉬운 답이 있으면 이미 해결될 텐데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열어놓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고 누구는 어떤 억울한 점이 있고 일단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차선책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는 미지나가다 못 챙긴 게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발적인 자생적인 지역 역량을 키우는 지역 전략을 세우는 그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프레임으로서 제가 만든 게 몇 쪽입니까? 제 자료집으로는 22쪽, 제 슬라이드 37쪽에 있는 그 지역 전략이고, 요건 제가 뭔가 조사표 이런 것도 만들어 둔 게 있어요. 필요하면 좀 따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들으면서 또 많이 저도 배웠는데, 그 정의로운 전환은 굉장히 확장력이 있는 구호이자 어떤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의 어떤 기원이 그 노동조합 운동이고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비판들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남성 조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다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안들 아니냐.
그것도 배제되는 사람들 또는 가시화되지 않는 노동, 불법 노동들은 계속 그 바깥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전환 자체도 뭔가 진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아까 정부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떤 보편성의 범주를 바꾸는 그런 문제일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후 재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평생 고용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산업이나 업종에서 보장되는 일자리 또는 거기서 오는 수입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가족 임금 체계 모두가 위협을 받거나 문제 제기를 받게 되는 조만간의 미래 또는 이미 다가온 상황인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더 열어젖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역시나 정모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이 장애 정의운동의 10가지 원칙을 갖고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차성. 우리는 장애로만 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동자로만 살지 않는 것. 임금 노동자나 일체 노동자라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교차운동의 연대라든지 상호의존, 집단적 조건, 집단적 해본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성장의 한계 그 보고서를 얘기를 했는데 50년 전에 이미 그때 제가 그 보고서 다시 놀랐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얘기가 앞에 나오고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다고 50년 전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몇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놀랍게도 그래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랑하기, 진실을 말하기, 배우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을 말하고 배우고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은 기후 위기든 기후 재난이든 우리는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거고 해소할 수 있는 거고 정부나 법 제도가 나서지 않아도 서로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럴 수 있을 때 이미 더욱더 더 적절한 법 제도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과 지역 역량과 연결을 해서 존재 다양성에다 보장받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어떤 물음의 전환 자체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노동조합에서는 가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프레임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씀, 다들 잘 받아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려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무언가가 선택됐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 역시 챙겼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챙겨야 된다. 진실을 말하기, 사랑하기, 배우기, 네트워크하기. 우리 평소에 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 힘으로 사는 거네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러자고 모인 자리 같습니다. 예, 우리 김 선생님은 아주 총괄적인 코멘트도 해주신 것 같고요. 세 분이 좀 더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조금 더 받겠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나 우리 최 선생님 쪽으로도 코멘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 기다립니다. 막간을 사시죠. 지금 듣다가 제가 의문이 생기고 약간 반발심이 생겨서 김현우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말씀하신 정의로운 전환하신 그 톤이 맞을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정의로운 전환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지금 정부에 무슨 채택됐다는 이 말을 듣고 조금 살짝 좀 화가 났는데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이 제 생각에는 정의로운 체제 전환 자본주의의 체제 전환하지 않고 이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가 그린워싱처럼 국가에서 이 수사를 가져가서 이 거짓말로 또 이 기후 위기를 또 경제 개발하는 어떤 도구로 써먹고 있나 이런 또 막 과학 속에서 좀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의로운 전환은 이 자본주의적 체제를 전환한다는 전제를 빼고 뭔가 가능할 것이 뭐가 가능하지 이런 의문이 되게 지금 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본적인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그 내용 속에 체제 전환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어떤 그런 내용성은 갖고 있지 않은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 개념을 정부가 포획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는 거, 정치를 통해서 우리를 또 계속 속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린워싱처럼 지금 계속 기후 위기 대응하는 정부의 모든 대부분의 정책들이 저는 좀 속이고 있고 계속 경제 개발의 어떤 하나의 또 논리로 쓰고 있는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고 저는 읽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관련돼서 네네. 네. 죄송합니다. 같은 연장적인 질문이라서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제정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어느 만큼 진척이 되었으며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제가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그때 주장하신 내용들과 좀 연관이 잘 안 되고 해서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시죠. 네. 제가 별로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법 제정이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기후정의법? 근데 여하튼 그게 좀 이상하게 녹색 성장이랑 같이 명칭이 붙어갖고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죠. 근데 일단 선생님의 그 질문은 정당한데 이 자료 13쪽에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의 유형이 현상유지 접근부터 변형 접근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해석되거나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얘기를 못했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환경법, 노동법이 정말 좋은 구절 많아요. 야 그대로만 되면 우리나라가 이상사회가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들은 다 이 어떤 뭐 자본과 노동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이 역관계의 합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저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게 좋게도 될 수도 있고 독소조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들은 사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법제도들 전혀 의미가 없느냐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린워싱으로 쓰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를 더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고 문제 제기하고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한 거죠. 정의로운 전환도 저는 그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그린워싱으로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별 관심이 아직 없어요.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없고 정의로운 전환도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니까 그냥 몇 구절 넣은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우리한테 열려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자본주의의 이윤 관계를 크게 바꾸거나 길들이지 않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존재들이 닥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 예,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좀 충격도 받고 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은 모두가 각자가 나만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다들 했을 건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못했고 어느 순간 자막으로 이제 영어가 나오고 또 다른 나라 말이 또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저 정도는 해줘야지 뭐 선진국인데 이런 생각을 스쳐 지나가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이제 이한수님의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애인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그냥 오늘 든 생각은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제 법적으로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권리적 측면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위험에 내몰려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주 노동자들의 이런 위험에 처하는 이 대비된 이런 문제들을 당사자 운동으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아까 그 보편성의 확장 이하고 같이 연결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게 연결시키는.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수민 운동을 하는 쪽과 장애인 운동을 하는 쪽이 굉장히 같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세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네, 정말로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비슷한 성격이고, 그 다음에 보편성. 그게 바로 보편성이 연결이 네, 연결되고 있죠. 이게 여기 이제 교차성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뭘 본식에? 이거를 딱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정의로운 전환도 사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보기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고 어떻게 실천하고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생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요.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을 들이붓는 거예요. 생산량이 줄어가니까. 근데 그러면 이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도 사실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거든요. 긴 양식을 하든 어민들이 다른 산업을 하든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김을 이제부터 그만해! 이렇게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에너지 전환 얘기하지만 이따위로 쓰면서 석탄을 다른 걸로 바꾼다고 뭐를 다른 걸로 바꾼다고 지구가 견디겠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 체제 전환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근데 체제 전환을 한다고 이전 얘기하듯이 무슨 갑자기 혁명을 팍 해서 권력을 팍 장악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런 거는 사실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치고 들어가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뭐 이주민의 문제나 장애인의 문제나 지금 이미 사양 산업화되고 있는 산업의 노동자의 문제나 사실은 되게 비슷한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 체제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하고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사실 상상해내야 되는 겪어보지 못하는 것을 상상해내야 되는 그 지점에 있고 그게 출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는 절대로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다 망한다, 하는 수 없다, 하는 꼴을 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글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이 지금에서야 이 직접적인 기후위기가 심해지는 것과 만나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씩 줄여야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 그렇게 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운동은 이 기후정의, 기후위기에 반대하는 어떤 다른 체제로 가는 어떤 방향 이런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생각을 이번에 저도 처음 하였습니다. 보편성에 대해 얘기한 거죠. 네. 선생님 추가해서요. 쪽지가 왔는데요. 이한수 선생님, 다른 방식으로 전환될 사업을 이주 노동자 관계 노정을 유지한다. 다른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딱 알 수는 없어도 계속 고민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같이 충돌이 등장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중소 영세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은 가격을 단가를 못 맞춰서 이주 노동자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제 발언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깻잎을 얘기하거나 이게 좀 생각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깻잎을 얘기할 때 깻잎 농장을 경영하는 농민들을 나이가 되게 많은 소농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에서 경영은 대량 경영이 대규모 경영 방식이에요. 근데 상상하는 농민, 어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농사 짓던 농민, 어민한테 떠오르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어떤 모순이 있고 법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전에 가족 경영을 하던 법제가 지금 1950년대 법제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농업에서. 이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에. 그래서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 바꿔가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의 경영 방식이
한국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농이 죽고 소어민이 죽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해상의 어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배류하던 어류가 녹아가지고 전통적인 산업 국가에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팔아가지고 송출 비용을 마련해서 한국에 일하러 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영역이 농업은 그렇고 이제 공장, 중소업체, 그 문제는 아직 무슨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왔는데 중소제조업체도 마찬가지죠. 고용허가제가 이제 한국의 가장 공식적인 무기인력 도입제도인데 고용허가제 처음 나올 때 그 뭐라고 했냐면은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업종인데 일시적으로 당분간 미주 노동자 고용을 허용해 주면서 구조 조정을 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임시가 영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부분 잘 살펴보면 그게 그냥 어쩔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냐 하는 데서 한국 사회가 이 방식을 선택해서 왔고 계속 이렇게 와놓으니까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까 10초만 말씀드리면 아까 케이블카 얘기를 할까 말까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는 우주선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과 수단이 부족한 게 절대로 아닌 것이고 우리한테 더 필요한 생산과 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중소업체들한테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정말로 그걸 국민이 세금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하도록 하고 근데 우리는 덜 나쁜 사람, 다 나쁜 중에 덜 나쁜 사람을 4.5년 투표하고 끝인 거예요. 그 간도를 좁혀서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네, 굉장히 사실 이상할 수 있는 걸 규범화했고 우리가 많이 속고 있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 꼭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 드신 거죠? 지금 두 번째? 아니요. 우리 두 분이 아직 마지막 코멘트를 못 하셨어요. 일단 최 선생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 선생님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꺼는 건가요? 활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는 이거 이제 발제 준비하면서 아까 탄소 발자국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육식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죄책감이 많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앞에서 하신 얘기하고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그런 윤리적인 강박에 빠지는 게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자본가들보다 탄소 발자국을 매우 적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소비하고 탄소 배출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최대한으로 소비를 많이 해도 사실은 그다지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빨대도 얘기하셨는데 빨대도 되게 많이 공감이었는데 당장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를 다른 재질로 대체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필요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될 것 같다. 앞에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케이블카도 어쨌든 이제 여러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한 것 같고 다시 보편화돼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주민이나 장애인이나 빈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좀 이제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극심하게 겪고 있는 우리의 이제 그런 공통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급적인 사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발제를 하면서도 결론은 그거였어요. 자꾸 어떻게 실천적으로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더 계급적으로 사고하고 체제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더 주장하고 뭉쳐서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떻게 조직하고 실천할 건지 조금 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제가 발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조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체제를 변형할 수 있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직접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 내는 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급성이라고 할 때 아마 이제는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건데요. 정규직 노동자거나 월급을 꽤 받는다고 해서 계급이 6계급이고 이런 문제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네, 삶의 양식의 문제이고, 네, 그죠? 그게 다른 식으로 살고자 하는 계급성을 가지느냐 문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이미 동참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동대 선생님. 네. 방금 최본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끝나고 지나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편성 문제랑 같이 말씀드리면요.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그게 도덕적으로 맞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논의로 흐를 게 아니라 굉장히 세속적이고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이 논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논의가요. 그래야 굉장히 추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구체적인 동력도 만들 수 있고 뭔가 이분법인 것처럼 도덕과 세속 이런 논의에 안 갇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 얘기를 말씀드리면 몸에 대한 얘기를 장애운동에서는 먼저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이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죽었던 사람은 20년 동안 기억하시다시피 정신병원에서 폐쇄병동에 살고 있었던 60대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그만큼 면역력이 낮아져 있었고 본인은 그 창살 앞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 그게 다시 지역사회 위협으로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감염병이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그만큼 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보편의 기준을 상당히 가능한 한 장애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게 아니라 장애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조금 더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걸 장애화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장애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복지카드 갖고 있는 장애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애라는 현상을 갖고 있는 이주민이든 아니면은 여러 소수자 특히 이제 배제되어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코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은 보편적인 기준들을 100%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죠.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만 중요해지는 과정은 논의의 출발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 가장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취약할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언어는 어때야 되고 우리가 병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돌봄은 어때야 되고 이 얘기들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듣는 이유가 그게 도덕적으로 맞아서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체계를 짜는 게 나한테나 연인한테나 부모에게나 후세대에게나 그게 더 유리한 공동체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생존에. 그래서 이런 논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현우 선생님 연구소에서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소리가 올라가지고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장애운동에서 제안을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후정의에 관련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집단 수용시설의 형식의 노동을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설 폐쇄하면 갈 자리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지역에 나왔을 때 장애인이 지원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니까 그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이 더 양질의 일자리가 되고 그게 노동자에게도 장애인에게도 더 유의미한 삶의 형태나 노동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들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장애인에 대한 허가든 아니면 기후 위기든 그걸 작동시키는 게 노동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후 위기에서 어떤 기후 정의를 그리고 장애 억압에서 장애 해방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노동을 빼고는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들은 같이 이걸 인정한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 시설 폐쇄나 이 탈시설이나 탈시설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얘기를 하면 되게 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 억울해 하시거든요.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이런 인정들에서 사실은 본인 노동이 억압의 형태다라는 거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다른 걸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같이 만드는 어떤 동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까
김혜원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들었고, 그래서 공공운수노조의 연구소 있잖아요. 이런 걸 정리하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제안들을 계속 했으나 사실은 주요 의제가 노동운동에서도 안 됩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안타까움과 뭐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소회를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여러 영역에서 어떤 몸으로 살고 있던 간에 만날 수 있고 만나서 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꿈이 생기고 상상력이 발동되는 그런 하나의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마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은 다 맞게 됐거든요. 그러면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